도구투자지입니다. 여기 산크리스토발에 좀 오래 있네요. 지금 5일째 있고요. 다리 통증 이게 지금 뭐 계속 그냥 쉬고 있어요. 쉬고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여기 보면 진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끔 만드는 너무 아름다운 그런 뷰예요. 그쵸? 유럽 어디인가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저기 산에 보면 산 따라서 이렇게 집들 있잖아요. 이건 멕시코에서 굉장히 흔하게 있는 일들이 이런 지형이거든요. 특히 여기 큰 신장로 같은 거 딱 긴 거 있잖아요. 대로 하여튼 아주 이쁜 동네입니다. 저 위에는 성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있고, 여기는 송신탑 있고, 여기는 올드타운이고요. 또 뉴타운 같은 데 가면 또 그냥 뭐 한국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호스텔이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여유로운 일요일 아침이고요. 새소리도 막 들리고 바람도 선선하고 너무 좋습니다. 거의 뭐 천국이 따로 없는 것 같고, 밤에 제가 여기 센트로 지역을 걸어갔거든요. 한 5분 정도 걸어갔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마을이 뭐 크진 않으니까, 근데 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가로수길이 그냥 쫙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한국에서 오기엔 너무나 먼 곳이거든요. 멕시코 시티까지도 먼데, 거기서 여기까지도 또 비행기 타고 오면 한 3시간 4시간 걸리기 때문에 도로로는 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진짜 24시간 30시간 이렇게 차를 타고 와야 되고 버스 타고 와야 되고. 제가 자꾸 중국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싫으신 분들은 제 채널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리플도 달지 마시고, 앞으로 달면은 뭐 친중이다 뭐 그렇게 달면은 바로 그냥 차단해 버려서 리플 달아도 제가 못 보고, 그리고 영상도 아마 못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시간 낭비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가르치는 것도 뭐 제 시간을 들여서 이제 가르치는 건데, 설명해줘도 뭐 못 알아들으면 뭐 거의 뭐 인지적으로는 불구상태나 마찬가지니까 더 필요 없는 것 같고. 제가 자꾸 중국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두려워서 그래. 두려워서. 무서워. 왜 무섭냐면, 1990년대 정도만 하더라도 중국이 그렇게 뭐 별거 아니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2000년 초반부터 이제 성장을 빨리 하기 시작했지만, 한국을 많이 카피하고 한국한테 많이 좀 배워가는 그런 패스트 팔로우 같은 그런 존재였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7년도 IMF 터지고 나서부터 굉장히 나라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수출해서 외화를 빨리 이렇게 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김명성 정부 때, 그때 외환 보유고가 20억 달러? 2조 원밖에 안 남은 상태여서, 지금은 뭐 4천억 넘잖아요. 거의 400조? 500조 정도? 근데 그때는 2조밖에 없었어요. 진짜 국간이 다 털린 상태였고, 나라가 그 상태까지 됐는데도 참 아무런 대책을 그동안 안 세웠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한데, 지금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수출해가지고 외화를 이제 쓸어 모아야 되는데, 마침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급성장하면서 막 중간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필요해가지고, 한국에 이제 정유사업이라든가 뭐 조선이라든가 배도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걔들이 무역도 많이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이 우리 국자 엄청나게 중국한테 이제 빨아들였어요. 어떻게 보면 중국이 개같이 일해가지고 돈은 한국한테 주는 그런 케이스였죠. 그래서 2000년 이후 2000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이 벌어들인 무역 흑자의 95%가 중국한테 왔어요.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가 2년인가 3년 만에 IMF를 빨리 졸업한 이유가 중국 때문에, 중국 덕분. 솔직히 해서 까놓고 얘기해서 이건 솔직히 많은 분들이 아는 사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랬던 중국이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 중국 국민성이 좀 지독한 게 있어요. 차이나타운이 전 세계에 이제 다 있잖아요.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인들이 일하는 거 보면, 중국인만큼 진짜 열심히 일하는 민족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 혀를 두를 정도예요. 한국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웰빙을 추구하고 워라밸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뭐랄까, 일에서 인생의 모든 걸 찾는 게 아니라,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돈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나름 이제 인생을 추구하고 자아실현을 하는 그런 이제 선진국형 이제 그런 국민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중국은 개도국이고 열심히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정말 그 사람들이 사랑하고, 배금주의라고 하잖아요. 배금주의. 정말 돈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 뭐 이거는 뭐
중국 상점 같은 데 가시면 어딜 가나 불상 같은 거 조그만 거 있잖아요. 달마도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아침마다 빌잖아요. 향 피워가면서. 그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한국 사람이 그 정도까지 막 돈을 막 사랑하진 않으니까. 어쨌든 한국은 정말 중국한테 물건을 팔아먹으면서 13억 그때 13억 인구 시장을 이제 점령을 했었죠. 뭐 한국만 점령한 건 아니고 뭐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여러 이제 선진국들이 이제 이 시장을 공략을 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성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중국인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또 계속해서 이제 열심히 자신들의 제품들을 개선하면서, 사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투잡 같은 거를 해보려고 열심히 생각을 했었거든요. 회사를 그만두고 아니면 회사를 다니면서도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알아봤었는데, 뭐 티몰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중국의 이우 시장 있잖아요. 항저우 아래에 이제 이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오퍼상 같은 거 물건을 떼서 파는 온라인 사업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뭐 그런 생각들은 직장인이라면 한 번씩은 다 했을 거예요. 에어비앤비도 사실은 제가 초창기에 한국 오픈했을 때 그 설명회도 한번 가봤었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웃 시장도 가서 사람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티몰에 들어가서 상품 파는 사람들하고 셀러들하고 또 이야기를 해보고 그러면 얘들이 진짜 자기 자신들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가 있고, 그리고 을이 아니고 갑이에요. 갑. 왜냐면 전 세계에서 자신들한테 물건 오늘 오더하기 때문에 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화교든 아니면 외국인들이든 아니면 내국인들이든 중국인들. 그래서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 되게 뭐랄까 공급자 우위 시장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그리고 물건도 곧잘 잘 만들고, 제가 뭐 약간 너트 같은 거 이런 거 필요한 적이 있었거든요. 좀 한국에는 없는 것들, 그런 것들도 되게 정성스럽게 잘해서, 물론 이제 배송비가 더 나오긴 했지만 1,800원인가 배송비가 더 나왔어. 근데도 2주 만에 왔는데 되게 잘 만들어서 왔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느낌 뭐냐면 다품종 소량 생산도 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이것저것 다 하는 거지. 오더가 들어온 거는. 그러니까 진짜 와, 한국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옛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상들은 중국 상인들을 이기지 못하고, 중국 상인들은 인도 상인들을 이기지 못하고, 인도 상인들은 아라비아 상인들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아라비아 쪽을 가보지 않아서 아랍 사람들의 그 뭐랄까 판매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어떤지는 잘 모르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랍 사람들이 굉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은 인도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라 가지고 탈바꿈 시켜가지고 전 세계에 퍼뜨린 것도 그렇고 아주 좀 약간 사기기질이 좀 있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중국인들이 물건들을 굉장히 잘 만들기 시작했고, 가성비 좋은 상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드론이 추락을 했어요. 매빅3가 추락을 했는데 330만 원짜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날지를 못해요. 날지를 못해서 서비스 센터가 멕시코에 있는 것 같은데 사설로 가서 해봐야 되는데, 안 되면은 뭐 이거는 한국 가서 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한국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차선책이 뭐냐? 뭐 미국 드론 있냐? 프랑스 드론 있냐? 한국 드론 있나? 없습니다. 없어. 또 중국 드론이요. DJI 거 사야 돼요. 이제는 뭔가 선택이 없는 그런 경지까지 이제 다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빨리 올라왔고, 테슬라의 그 기가 팩토리에 들어가는 기가 프레스 있잖아요. 이게 6,000톤의 압력을 갖고 있대요. 이렇게 확 누르는 힘이 6,000톤이래요. 테슬라 차체 그 바디를 이제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 엄청난 기술이고 엄청난 그 혁신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기가 프레스라는 기계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테슬라가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그 회사가 딱 전 세계 2개가 있대요. 어디 있냐면 이태리 하나 있고 중국에 하나 있단다. 중국에. 뭐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뭐 공화 국가는 아니니까 없어. 딱 단 2군데밖에 없는데, 이게 뭐 1년에 만들 수 있는 개수가 6개밖에 안 된대요. 근데 지금 테슬라 기가 팩토리가 계속해서 지금 확장하고 있고, 전 그 공장에 기가 프레스를 지금 집어넣고 하고 있고, 모델 3뿐만 아니라 다른 기종까지 이제 다 이렇게 넓혀서 차를 찍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모자란 상황이지. 그러니까 갑이 이태리 회사랑 여기 중국 회사가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그 6,000톤짜리 그 프레스는 전 세계에 없대요. 4,000톤까지 둘 다 가능하대. 그래서 6,000톤짜리 만들려면은 더 뭔가 좀 이렇게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더 개량도 시켜야 되나 봐요. 그래서 야씨 테슬라가 중국 회사랑 이태리 회사를 보고 있군요. 약간 뭐랄까 그 네덜란드의 EUV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아씨 이름도 갑자기 기가 나네. AS 그런 존재지.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나라 회사가 거기밖에 없는 거지. 그럼 모르긴 몰라도 제가 뭐 모든 산업계를 뭐 기계 산업계라든가 전자산업계를 다 밸류체인을 다 꿰고 있는 건 아니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중국이 성장해 가면서 2017년도가 굉장히 큰 뭔가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뭐가 있었냐면 사드 설치를 했잖아요. 사드 설치를 하면서부터 반한 감정이 되게 심해졌어요. 중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랄까 예전과는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2010년도 13년도 이쯤만 하더라도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한국어라서 되게 좋았단 말이야. 지금은 한국 사람이구나 가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 예전같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반한 감정이 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다는 거는 많은 뭐 그 여론조사라든가 설문 통해서 이제 많이 알려진 상태이긴 한데 체감하기로도 그래요. 체감하기로도 그렇고 저도 중국은 이제 20대에 1년을 보냈었고 2년마다 한 번씩 쭉 갔었고 웬만한 곳들 다 가봤거든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한국이 주권보다 조금 낫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뭐 상해라든가 북경 이런 대도시 같은 심천 이런 데 가면 한국을 앞서가는 부분들도 많아지네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외국인들이 한국보다는 중국에 더 많이 있어요. 그 도심이라든가 센터 쪽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들 위한 서비스들 이들 위한 호텔 이런 것도 굉장히 화려하고 잘 돼 있고 타운도 되게 잘 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눈높이도 따라가는 거지. 설해마을 사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프랑스인들에 대한 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촌동 사시는 분들도 지금은 많이들 다른 곳을 갔지만 일본 분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그분도 영향을 좀 없지 않아 받았을 것 같고 뭔지 모르게 이촌동 가면은 약간 일본 느낌이 조금 있어. 자전거 타고 다니는 한국 분들도 되게 많고 거기는 그렇게 장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사드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반한 감정이 이제 커지면서 한국 핸드폰 특히 이제 갤럭시 시리즈 요게 이제 점유율이 한 20%대 거의 1등이었거든요. 높을 때는 30% 가까이도 갔었고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좀 사라져서 지금 0.1% The Others 여기 들어가 있어. 지금 거의 중국에서 안 팔고 있고 제가 2년마다 계속 가면서 특히 이제 2017, 18, 19는 계속 갔어요. 2020년은 1월 달에 팬데믹 터지기 한두 달 전에는 홍콩 갔었고 그러면은 이제 매대에 한국 제품 삼성 제품들이 다 뒤로 가고 화웨이라든가 비보라든가 오포 이런 쪽들 샤오미 이런 쪽들이 이제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여기 멕시코도 삼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삼성이 많지 않고 오포 비보 같은 가격대 그런 상품들이 되게 많아져서 되게 한 4, 5년 전만 전에 왔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특히 이제 지금 그 하이엔드급 그 삼성폰 중에 하이엔드가 갤럭시 S잖아요. 그 아래 이제 A 시리즈 있고 뭐 이것저것 다 있잖아요. 하이엔드 쪽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줄고 있어. 전 세계 점유율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삼성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어. 근데 많이 내려왔는데 뭐 내년 내후년이면 아마 뺏길 수도 있어요. 화웨이가 아니라 그 애플이라든가 다른 업체들한테 뺏길 수가 있는데 매출로는 뭐 이미 뭐 게임이 안 된 상황이고 한 번도 애플이 매출을 전 세계 1위를 놓친 적은 없고 예전에 뭐 그 갤럭시 S 시리즈 나오면 4천만 대 막 이렇게씩 팔렸어요. 근데 지금은 S 시리즈가 2천만 대도 안 팔릴 거야. 그러니까 하이엔드 시장을 다 이제 애플한테 뺏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중국이라든가 개도국 같은 데서 갤럭시 시리즈 S 시리즈가 많이 팔렸는데 지금은 애플한테 또 많이 뺏긴 상태고 지금 상황이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핸드폰 이렇게 뺏기고 자동차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공장 계속 없애고 있잖아요. 아마 현대차가 4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에 하나씩 이제 없애고 가고 있고 그걸 이제 공장 하나는 샤오미한테 판다고 했는데 샤오미가 이제 전기자동차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모르겠는데 점점 이제 중국에서부터 발을 이제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국 시장이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팔아먹는 막 그런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고 우리의 적이 됐어요. 적.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우리가 돈을 버는 그
중국의 외환 보유고를 쪽쪽쪽 빨아먹는 그런 대상이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완전 바뀐 거지. 적이 되고 이제 경쟁자가 된 거지. 그래서 저는 중국이 좀 두려워졌다. 구조적 흑자국이었던 한국이 지금은 너무나 덩치 큰 경쟁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상태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이 전 세계에서 판매 1위, 점유율 1위인 상품이 품목이 1772개인데 한국이 77개야. 중국은 세계 1위고 한국은 10위권 바뀌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이 지금 점점 70개에서부터 위로 올라와가지고 중국 걸 잠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이 한국 걸 잠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옛날엔 111개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줄고 있는 거죠. 제가 자꾸 이제 중국에 대한 얘기하는 거는 중국이 이렇게 컸기 때문에 대비를 하자는 거예요. 대비. 적에 대해서 좀 알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국 얘기를 자꾸 하는 건데, 이거 가지고 친중이라고 하면 정말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타이완 전쟁 같은 경우에도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안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면 미국이 완전 이겨버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 일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주 일부만 아시는 것 같아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2030년이면 중국의 해군력이 미국을 앞질 것이다. 1.5배 정도 앞질 것이다. 이렇게 미국의 싱크탱크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천주국 미국인데 천주국 미국이 중국한테 밀린다? 이거 상상이 가세요? 저는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아니, 그래도 2030년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적어도 그때까지, 그래 2050년까지는 미국이 쓰고 있는 군사비가 얼만데 당연히 미국이 이기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지. 이거는 팩트예요.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군사 전문가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미국도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 분들은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미국을 믿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약간 이거 보고 좀 충격이었어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력 공군 같은 경우는 압도적이겠죠. 2050년까지 미국이 더 그렇겠죠.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게 바다를 가운데 두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군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2030년이면 중국이 미국을 앞지른다. 1.5배로 앞지른다. 그러면 2028년, 27년 이때쯤이면은 거의 이제 비등해지겠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미국으로 볼 때는 그 전에 해군력을 앞지르기 전에 그 전에 미국은 중국을 눌러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물론 미국이 육군, 공군, 해군 그리고 해병대가 있고 해병대가 해군보다 더 커요. 제가 볼 때는 이 다큐멘터리가 약간 뭔가 좀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KBS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되는 거고, 시뮬레이션 같은 거 100번 돌려봤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영상에서 보면은 그 미국 싱크탱크에서 미군은 3,000명이 죽는다. 그리고 항공모함 2개 박살난다. 그리고 전투기 수백 대. 물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피해가 더 크죠. 근데 미국도 만만치 않게 크다는 거지. 어쨌든 이 한판 승부는 미국은 단판을 빨리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한데 국지전이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일단 국지전이 시작이 되게 되면 금융 제재라든가 무역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가 될 것 같고, 러시아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중국에서부터 많은 기업들이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중국 시장을 미국 기업들도 잃어버리게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손해가 굉장히 클 것 같고, 지금 무역 제재 또 하고 있잖아요. 바이든이 했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게 들어가게 될 것 같고, 지금은 그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 하이테크 기업들이 엄청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바이든 정부가 강행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트럼프 정부가 되더라도 강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나라 다 이제 이 국지전이 확전이 되는 걸 원치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 북한을 시켜가지고 한국을 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이게 그 이상 동아시아를 벗어나는 그런 전쟁까지는 벌어지지 않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총알이 없대잖아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거기서 총알이었는데 미사일들을 싹 퍼부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한 달에 쓰는 총알 분량이 미국이 비축하고 있는 총알 분량보다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980년대부터 미국이 전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냉전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잖아요. 1990년대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수 산업들을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지원을 많이 줄였대요. 오퍼 같은 것도 좀 줄이고 미사일 같은 거 발주도 좀 줄이고 그래가지고 미국 방위 산업 그 기업들의 80%가 없어졌대요. 그리고 그 기술들이 이제 중국으로 많이 흡수가 된 거지.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자성론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극초음속 그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마하 10짜리 미사일을 그 중국이 갖고 있거든요. 물론 정확도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파괴력도 엄청나고 빠르고 그 요격이 안 돼. 요격이 사드 같은 것도 요격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아. 지금 전쟁이 크게 막 한 나라, 그 미국이란 나라가 완전히 우세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굉장히 지금 두려운 상황이다. 일단은 경제로 너무 이제 중국이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전쟁이 나면 굉장히 미국한테 타격이 클 거고 우리나라도 타격이 클 거다. 그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지금 갑자기 이제 여기 중국 친구가 뒤에 있어가지고 말을 못하겠어. 제 말을 알아듣는 건 아닌데 독서지를 계속 이야기 못하겠는데요. 나중에 좀 더 생각하는 부분도 있으면 더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